세 분께서 본인이 평소에 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을 10분 정도씩 말씀하시고 그다음 상호 토론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 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온통 지금 덮여 있고 국민들이 참담한 심정인데 저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최순실 게이트의 진실 규명과 거기에 대처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 개헌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계속 살려서 이 개헌을 꼭 이루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현재 헌법 30년이 다 돼갑니다. 승자 독식의 헌법 권력 구조이기 때문에 선거 끝나는 날부터 다시 국민들이 가장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쌈질하는 정치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야권에서 최근에 보면은 민심이 이 정부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뭐 생각해서 그래서 정권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일부에서 정권 교체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또 어떤 분들은 선거법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저는 이런 정치 상황에서 자기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정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고 국민들로부터 비난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굳이 여기서 어떤 구조 이런 것을 굳이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정치 불신이라든가 또 이 분단된 남북관계 그리고 개헌을 하려면 여야가 다 국민이 합의를 해야 하는데 합의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볼 때 결국은 무소불위의 대통령의 권력을 나누는 그런 분권형 체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조급하지 않느냐, 많은 시간을 두고 국민적 토론을 해야 하지 않느냐. 물론 국민적 토론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은 저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선거는 내년 12월입니다. 하기 때문에 내년 전반기에 늦어도 한 3, 4월 이전에 뭐 구체적으로 뭐 4월 보궐선거 기간 때 뭐 국민 투표를 거친다든가 해서 그때까지 개헌을 마치고 그리고 개정된 헌법으로 내년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되게 시간이 부족하고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좀 다음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개헌을 약속하고 나중에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완전한 헌법을 완벽한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주장을 하는데 사실 그 의견은 지금 현실에 좀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자기가 할 일이 태산 같은데 개헌 같은 문제를 다룰 수 있겠는가. 또 과거에 봐도 DJP 개헌이라든가 노무현 대통령 시대를 보더라도 다 그게 무산됐습니다. 했기 때문에 새 공약으로 약속하고 다음 대통령 때 하자 하고 하는 것은 저는 실현 가능성이 더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병준 우리 교수께서 그 발제 내용을 들어보니까 참 평소에 그 참 국정에 관한 높은 식견이라든가 그런 철학 같은 걸 저도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합니다만은 굉장히 정치 고위 그런 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학자라고 느꼈는데 굉장히 좀 학문적인 논리 그리고 아주 이상적이고 굉장히 욕심이 많으신데 이 완벽한 헌법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완벽이란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고 뭐 원포인트 헌법 뭐 그런 거를 주장하는 건 아닌데요. 대체로 가장 중요한 권력구조 문제, 그리고 지방자치를 확립하는 문제, 그리고 기본권을 좀 조금 강화하고 또 그 경제민주화 정도를 확고히 하는 그 정도의 헌법에 우선은 만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차후 또 다시 개헌을 해도 좋다. 헌법이라는 게 우리 대의민주주의 자체가 완벽한 제도도 아닌데 헌법도 완벽한 헌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다수 국민이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번에 헌법을 개정하는 데 반영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그 다음에 기회를 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이 헌법을 개정하면서 꼭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은 지금 현재는 개헌 발의권이 국회하고 대통령밖에 없는데 국민 발의권을 전 신설하자 하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국민 발의권을 넣는 것이 너무도 당연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자기가 주장하는 부분이 헌법 개헌의 헌법 개정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다음 기회가 있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양해를 얻기 위해서라도 저런 국민 발의권 얼마 이상의 요건으로 발의가 되면은 국회가 당연히 심의를 하도록 하는 요건을 두고 국회의 의결도 지금에는 3분의 2이 돼 있는데 이건 너무 개헌이 어렵게 만드는 우리가 지금 경선헌법이라고 그러는데 좀 연성헌법으로 가기 위해서 국민 발의권을 넣고 또 국회 의결도 3분의 2가 아니라 뭐 5분의 3이라든가 7분의 4 뭐 이 정도로 해서 개헌이 쉽도록 조금 더 쉽도록 하는 그런 발의권을 신설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됐습니까? 네.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번 최순실 게이트가 모든 국정을 빨아들이는 그런 블랙홀이 돼서도 안 되고 그래서 개헌 논의가 이로 인해서 물 건너가거나 이것을 이런 상황 때문에 정치권이 자기들의 유불리나 이런 데에 따라서 개헌을 외면하거나 기피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개헌은 지금이 전 적기다. 그래서 어쨌든 연내 개헌을 국회가 의결을 하고 그리고 내년 초에는 국민투표를 붙여서 개정된 헌법으로 다음 선거를 치렀으면 좋겠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순실 문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쇼크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5년에 한 번씩 꼭 봐오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대통령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핏줄이 국정을 농단하고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지만은 이번에는 피보다 진한 물이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또 비리가 터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년 단임제 이후에 6명의 대통령이 재임 중에 친인척이 구속이 됐습니다. 5명의 대통령이 자기 당으로부터 출당당했습니다. 현재 대통령 과연 어떻게 될지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비극의 연속, 이것은 대통령과 그 가족
측근만의 비극이 아니라 이것도 우리 국민 모두의 비극입니다. 이 비극이 계속되게 둘 것인지 이거 중단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 이건 어디에서 나오는가? 결국 권력의 그늘에서 나오는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과연 좋은 권력이 있었는지, 권력은 부패하고 큰 권력은 더 큰 부패를 저질러 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국정의 농단 비리보다 권력자의 비합리적 권력 행사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복지 부동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국력 손실, 이것은 계산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손실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민주화되었는데 정치 권력은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독재를 행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만 중단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개헌을 하자는 것입니다. 권력 분산형 권력 구조의 개헌을 해야 합니다. 최순실 문제는 너무나 큰 쇼크이지만은 이거는 큰 사건입니다. 개헌은 국가의 미래를 구하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순실 문제로 이 개헌이 묻혀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준 교수님의 현재 국가 운영 체계가 모든 대통령, 국회의원, 관료가 실패하는 나라라면서 고장난 자동차에 비유했는데 꼭 맞는 표현이라고 동의합니다. 현행 제왕적 대통령 하에서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쉽게 성공할 수 없는 구조이고 21세기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나라의 틀, 경제의 틀, 사회의 틀을 혁명한다는 각오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사태 같은 그러한 일이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국정 운영 체계를 바꾸기 위한 개헌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뿌리 깊은 분열이 있고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총체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건국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성공시켰던 대한민국이 발전의 한계에 봉착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성장과 양극화로 좌절과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분풀이할 희생양을 찾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 양극화가 정치 양극화로 이어지면서 국민 통합의 에너지가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어렵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국민은 늘 그 어려움을 헤치고 대한민국을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국민적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특정 개인에 의해 나라가 움직이는 그런 영웅의 시대가 아닙니다. 집단 지성과 다양한 세력의 국정 참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1992년 미국 대선에서 클린턴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말했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모든 문제는 정치에서부터 야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입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를 정치가 풀지 못하면은 정치의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은 극한 대립으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분노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정치인들이 역사의 죄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여야 간 파트너십을 통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는 것인데 진정한 의미의 정치가 실종되고 여야가 사생 결단의 대결 정치를 하는 이유는 바로 승자 독식의 구조 때문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니 패자는 대선 직후 어김없이 불복을 선언하고 5년뒤를 위해서 상대방이 망해야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 하는 식으로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는 일이 지금껏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요구가 바로 개헌입니다. 개헌의 목적은 단순히 권력구조 변경이 아닌 87년 민주화 시대에 만들어진 국가 체계를
제4차 혁명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국가체제로 만들 수 있는 개헌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민의 행복과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새로운 헌법에는 상생과 공존의 정신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87년 개헌은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담은 국민의 승리였습니다. 다만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 속에서 공화주의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공화주의 정신이란 특정 세력이나 정파가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성을 위해서 함께하는 정신입니다. 나라의 구성원들이 서로 연대하고 협치를 해야 한다는 정신입니다. 현재의 대립과 갈등의 구조를 타파하는 데 꼭 필요한 정신입니다. 민주주의가 국민의 권리라는 성격이 강하다면 공화주의는 국민의 의무라는 성격이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헌은 국민의 민생을 위한 결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의 공방 속에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각종 법안과 제도가 국회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률 교수께서 공무원 책상 위에서 출발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평균 35개월이 걸린다고 했는데 실제로 정말 필요한 법률은 아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수두룩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개혁 같은 법입니다. 개헌을 통해서 국회 의사결정 구조가 바뀌고 정치권이 극한 대립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민생을 위한 법과 제도가 훨씬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헌법에는 우리 사회의 격차 해소와 상생을 통해서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시대 정신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결국 민생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헌은 국가적 통합을 위한 주축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긴 측이 국정을 책임지되 진 쪽도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특정 세력의 독점이 인사와 자원의 독점으로 이어지면 소외된 국민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것은 극한 대립과 분열로 이어지게 됩니다. 김 교수께서 보충성의 원칙을 말씀하시면서 지방 분권을 국가 운영의 중심 틀로 잡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현행 지방 행정제도도 전면 개편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의 대립을 막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개헌은 시대 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정파적 이익이나 개인의 이해관계가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특정한 권력 구조를 미리 예단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방안을 다 열어놓고 여야와 행정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 개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개헌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개헌은 대의입니다. 국민의 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국민적 바람이기도 합니다. 개헌을 정치 사회적인 사건이나 경제와 연결지어서도 안 됩니다. 경제는 경제해법으로 정치 사회적인 사건과 의혹은 그에 맞는 해법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개헌은 새로운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민적 통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역사적 사명인 만큼 정치 사회적인 이슈와 별개의 사안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제소합니다. 최근에 정말 허탈을 넘어서 망연자실하고 정말 이 나라가 어디까지 가느냐라는 그런 국민들의 어떤 분노와 심정, 충분히 저희들 또 거기에 정치하는 저희들이 우린 책임감이 없소라고 하고 그렇게 돌팔매만 던질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이 정말 미정유의 난국을 함께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요구를 하시고 지적을 하시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앞에 우리 정석인 의장님 또
우리 김강도 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왜 이런 어떤 국민소득 3만 불에 가까운 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 나라가 어떻게 이런 정도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난맥이 오는가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는 정확하게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근본 원인은 결국 제도의 실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리에도 몇 분 같이 계십니다만은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다 이런 이 권력의 사적 집단에 의한 농단의 위험성에 다 빠졌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는 이야기는 제가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권력이 끝났을 때 항상 그 척건들이 꼭 형사처벌을 받았던 것이 거의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작금에 닥쳐오고 있는 이 근본 원인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는 정직하게 진단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 글을 초안을 작성할 때는 아직 이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이 미정유의 사건이 아직 공개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개헌 연설할 때만 바로 글을 작성해서 보냈는데 그 직후에 이런 변화가 왔기 때문에 조금 이 글과 다른 이 말씀을 몇 가지 드리는 겁니다. 저는 개헌의 주체, 이 시기의 개헌의 주체에 대해서 물론 국민들은 정치하는 너희들만의 리그를 벌일 거냐라고 많은 지적을 합니다만은 저는 국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라는 게 아무리 밉더라도 국민들이 대의성을 부여해서 뽑아낸 현재의 합법기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논의를 책임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빨리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논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은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신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님의 말씀이나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시정연설에서 하신 내용이나 거의 같습니다. 문제의식이라든가. 그리고 이 점에서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실패케 하는가라는 진단은 오늘 발제자인 김병준 교수님의 의견과 크게 틀리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정직하게 이 와중에 무슨 개헌이냐라는 그런 이야기 이젠 좀 정직하게 교정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0년간의 우리 사회의 변화 또 갈등 이 수준 또 무엇보다도 지난 한 20년간 IMF 이후에 우리 사회에 닥친 소위 신자유주의 이후에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 등 이 모순과 갈등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많은 국민들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한마디로 좀 억울함이 없이 살고 싶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 나라 저 나라 다 거짓말 같은 소리 그만하고 이 정말 분하고 억울한 이것 좀 풀어주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내가 세금 내고 내 자식 군대 보내고 내 정말 그렇게 한번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적어도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갈등과 이 위기를 더 이상 정폭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에게 그분들이 요구하는 정당한 요구들, 아까 말씀하신 노동의 권리라든가 환경의 권리라든가 등등의 이런 시민적 권리가 이제는 과거처럼 법률 유별하는 형태로 어설프게 자리 잡지 않고 사회적 합의, 최고의 사회적 합의로서 헌법에 자리 잡게 해야 된다. 바로 그래서 이번 개헌은 결국 생활 개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결국 아까 김병준 선생이 교수가 지적하셨던 대로 이 국가와 공동체 간의 이 갈등도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들은 모두 다 지방에 있는 우리들의 공동체에서 각각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다양한 형태로 정말 협치도 이루어지고 서로 간에 신뢰도 이루어지는데 이게 국가 권력과의 충돌 속에서 너무 많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저는 지방 분권에 반드시 구체적 내용이 이번 헌법에 반드시 잡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중앙정부 권력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배분하듯이 하고 하는 그렇게 해서 어디서 억울함이 있어도 전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찍어 누르는 이제 이런 행태는 끝나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무엇보다도 왜 한 번 뽑아놓은 권력은 국민들한테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무슨 여소야대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 지난 4월에 우리 국민들은 이런 식의 통치 방식은 안 된다라고 분명히 경고장을 남겼는데 현행 이 제도화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야당이 무기력하고 투쟁성이 약하다고 많이 지적을 하십니다만은 그 달리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야당이 투쟁성을 발휘하면 과거처럼 동물국회로 돌아갑니다. 그럼 또 싸움하는 그 꼬라지 보기 싫다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지금 우리들 국민소득 3만 불에 걸맞는 21세기에 그래도 세계 5위 6위권의 제조업 국가에 맞는 그런 모습도 또 4차 산업혁명의 그 밀물을 바로 눈앞에 닥치고 있는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때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만의 리그 혹은 줄 잘 선 약삭 빠른 사람들의 그런 기회로 보장되고 있다고 국민들이 비판하시는 이 국회의원 충원제도, 선거구제도 이 같이 헌법과 개헌과 함께 같이 분명히 논의돼야 됩니다. 이 점에서는 얼마 전에 국민의당에 안철수 전 대표가 지적했다시피 이대로 그냥 충원구도를 그대로 두고 한다는 것은 정치인들만의 게임이 된다라는 그 지적에 저는 동감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야의 대선 주자들이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개헌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논의 자체가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우면 적어도 자신의 그림을 남겨놓고 그중에서 아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만 자신의 이 개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겠다. 적어도 자신의 임기와 결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다라고 그래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약속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허심탄회하게 우리들의 부끄러운 이 자화상에 대해서 이제는 직시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드러내놓고 토론해야 됩니다. 각 분야로 돌아가면 우리는 철저하게 기득권 이기주의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각 부분에서 대표성을 뽑을 때는 공동체의 상황보다는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한 그런 지도부, 그런 대표자를 계속 뽑았습니다. 정치인들도 그런 방법으로 충원이 되었기 때문에 의회 내에서 소위 좋은 협치의 모델이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개헌 어떻게 완벽한 합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감당할 수 없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강자들의 이 횡포로부터 정말 억울함 없이 살고 싶어하는 보통 국민들의 어떤 기회를 또 그분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그분들을 보호하기, 그 횡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건 두터운 이 기득권의 벽을 깰 용기가 우리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한번 리셋하자는 겁니다. 정말이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혁명에 버금가는 대대적인 개혁을 할 용기가 없이 이 시기를 그냥 넘어간다면 아마 대한민국 미래는 그렇게 만만치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당당하게 책임지고 또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새로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새로운 체제를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병준 교수가 현 상황으로 봐서 최순실 사태로 봐서 대통령께서는 외교 안보만 하고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책임 총리를 맡아서 하는 것이 이 상황을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겠고 앞으로 공권력 권력 구조로 가는 데도 하나의 좋은 사례 또는 선례, 경험 이런 게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한 말씀씩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순서를 꺾고요. 김무겸 의원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어제부터 국민 일부 또 야권에서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하자라는 주장과 아마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결국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내 임기가 1년 4개월이 남았으니 지금 어떤 내 방식대로 하겠다. 또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이런 뭐 유체 이탈 화법을 써서 하실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젠 정직하게 저는 여당 대표부하고 이 문제를 상의하셔서 이제 국회에 이 문제를 책임을 나누자고 요청하시는 그런 작업이 있으면 적어도 이 상황에 대해서 가장 논란이 덜한 수습 방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분이 지금부터 1년 4개월 이 거국 중립 내각을 이끌 수 있느냐. 과거 대선을 앞두고 이걸 늘 야당이 주장해왔던 게 거국 중립 내각이니만큼 이제 그렇게 하고
아까 어떤 분이 그렇게 지적하시던데 너희들 막상 대통령이 그렇게 하자 그러면 또 겁이 나서 공동 책임질까 봐 또 발 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지적하시던데 이번은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위기에도 그렇게 뒷부분만 치면 국민들이 야당을 보는 눈이 어떨 건가 명확하기 때문에. 예. 근데 여야 간에 합의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제 죄송합니다. 어제 특검 합의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 걸로 봐서 지금 현재 불가피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합의할 수 있다. 김무성 의원. 어떠한 경우라도 헌정 중단 사태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국가 리더십 가지고 현재 체제가 유지되어서도 안 되겠다. 그래서 거국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거국 중립 내각이 구성이 되어서 여기서 대통령 남은 임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네. 김동인 내각제가 사실 가장 훌륭한 제도이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정치 불신, 다시 말해서 자기가 뽑아놓은 국회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이런 내각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외교 안보에 관한 한 대통령에게 권한을 주는 절충형 제도로 가는 것이 가장 합의하기 쉬운 제도이고 또 현재와 같은 남북 분단 상태에서도 어쩌면 현실적으로도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외교안보는 대통령에게 그리고 국회에서 선출하는 총리가 책임 총리로서의 모든 나머지 일반 내정을 다 담당하는 이런 제도로 가는 것이 제일 합의하기 쉬운 제도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도덕성이 완전히 좀 무너졌기 때문에 저는 권력의 정당성도 지금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다고 탈핵이라든가 하야라든가 이렇게 해서 리더십이 공백으로 간다면 국가가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박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초당적인 거국 내각을 만들어서 여기서 개헌이라든가 다음 대선에 엄정한 관리라든가 그리고 또 이 최순실 게이트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그런 일까지도 함으로 해서 다음 헌법 개정된 헌법을 가야 하는 방향에 맞춰서 지금 이 시간부터 한번 그렇게 국정이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세 분 다 같은 의견이시군요. 그런데 여기 이제 오늘 토론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권력 구조를 좀 이렇게 분산형으로 협치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부는 대통령 중임제를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중임제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원 집정제라든가 또는 내각제라든가 이런 거하고의 그 장단점에 대해서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김무성 의원께서는 왜 대통령 중임제보다는 이원 집정 스타일이 더 좋다고 보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현재의 제왕 대통령 구조사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4년 중임제를 간다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제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권력을 분산시키고 또 5년 만에 도저히 정책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되어 왔기 때문에 5년마다 단절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 백년 대계를 위한 정책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연정 체제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헌이 대통령의 권력을 갖다 분산시키는 분권형 개헌에 대해서 다 찬성하는데
4년 중임제냐, 내각제냐, 이원직 정부제냐 여기 가가지고 분열돼가지고 개헌이 아예 시작도 못하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는 그 권력 구조에 대해서는 저 개인의 주장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네, 아직 그거 가지고 고집은 안 보이시겠다. 김국현 의원 말씀 주시죠. 아니 우리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최순실 게이트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왜 지난 임기 말이 지금 4년인데 이제 터져 나옵니까? 그럼 그 이야기 몰랐습니까? 그 공무원들 그렇게 억울하게 막 잘려나갈 때 우리 몰랐습니까? 다 알았잖아요. 왜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만큼 대통령 권력이 그만큼 무서웠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놈 5년짜리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벌벌 떠는데 8년씩이나 뭐 어떻게 하라고요? 공무원들 거기 쫙 줄 설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 다음 정권이 들어서 갖고 국장급 이상의 아마 간부는 그 줄 서지 않은 사람 구하기도 어려운 게 우리 현실인 게 뭐니 보면서 무슨 4년 중임을 그 바랍니다. 4년 중임할 만한 그런 탁월한 영웅이 지금 보이던가요? 죄송합니다. 뭐 저도 이 경기에 임하는 녀석이 너무 큰 소리를 쳐서 죄송합니다만은 전 적어도 그런 점에서 이제 냉정할 때가 되었다. 아까 김무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영웅의 이 시대의 위기를 구할 때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어떤 지혜를 모을 때인데 그 모으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권형이 옳다. 그 분권형의 방식은 내각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분권형 대통령제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해봐야 결론이 날 일이지만 적어도 지금 4년 중임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런 점에서 우리 현실에 대한 고민이 아주 약하거나 혹은 다른 정치적 이유 때문에 외면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단정 짓습니다. 김영민 교수 말씀. 그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때 정말 권력 나누고 싶었습니다. 책임을 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대연정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제안한 아까 그런 것이 이루어지려면 하나가 한쪽이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야당이 동의를 해주고 여당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된 정권 이제 곧 올 것 같은데 이 난파선에 올라탔다가 괜히 또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숨어있는 변수가 뭔가 대통령의 참모들입니다. 대통령이 권력을 나누냐 대통령은 정말 괴로워서 나누자고 그러는데 나누고 좀 책임도 분산시키고 이 권한을 갖다 줘버리려고 그러는데 참모들 입장은 다릅니다. 나중에 죽는 사람은 대통령 한 사람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모들이나 소위 밖에 실세니 하는 사람들은 그거 대통령이 놓을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거 주면 안 됩니다. 끝까지 밀고 가야 됩니다. 이런 조언들이 끊임없이 들어갈 겁니다. 대통령이 그런 데 대해서 판단 잘 하시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 무엇이 지금 이게 이 국가를 위한 일인지에 대해서 단안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사실 대통령제 하는 나라 치고 선진 민주국가 미국 하나 빼놓고는 어디 있습니까? 가장 후진국가 이런 데서 쓰고 있는 건데 미국은 연방제 국가에다가 또 지금 우리 대통령제와는 다르게 사실상 예산을 만들고 또 우리나라 같이 법안을 정부가 내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의회가 많은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육과 관한 권한 통상권까지도 의회가 가지고 있고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제는 그런 대로 되겠지만 다른 나라에 지금 보면 대통령제 하는 나라 치고 제대로 된 나라 어디 하나 있습니까? 이건 어떤 의미로서 후진된 정치 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과도기적으로 우선 우리에서 대통령을 뽑는 이런 절충형으로 가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권력 분산이 될 경우에 염려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 주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재벌의 힘이 더 세지는 거 아니겠느냐. 재벌들이 각 정파에 미치는 그 영향력이 아주 세지는 거 아니냐 하는 염려를 하나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아도 의사결정의 속도가 엄청 늦은데 김병준 교수께서 35개월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세계적으로 의사결정의 속도가 빨라야 될 시기인데
권력을 분산시켜 놓으면은 의사 결정이 더 오래 걸리지 않겠느냐. 이거는 실질적으로 일본의 경우에 정파가 다른 장관들이 포진해 있어가지고 구조 조정이 잘 안 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많이 염려하는데요. 먼저 재벌의 영향력 문제에 대해서 아까 삼각형을 김병일 교수가 그려가지고 기득권들의 이 문제 때문에 참 합리적 결정을 하기 어렵다 하는 것도 관계되는 얘기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김무성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벌의 영향력은 현행 제도로 가도 영향이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많이 미쳐서 역작용을 빚고 있고 또 내각제로 가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재벌 형태로 볼 때는 부작용을 많이 끼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노동개혁도 해야 되지만은 재벌 개혁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재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끝없는 탐욕에서 오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갖다 근절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공정한 거래 질서를 갖다 확립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절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 시민사회와 감시의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재벌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채널이 부족해서 그랬던 건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저도 제가 이 분권형을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시장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또 재벌의 권력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저는 결국은 이제 시민사회의 역량, 또 감시 역량을 해주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법안으로 나타날 텐데, 저는 옛날보다는 훨씬 저 감시의 망이 많이 촘촘하게 짜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 권력이 분산되어서 사실상 재벌들의 손에 말하자면 농락당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에 대한 다른 사회적 대항력으로 감당할 문제지. 그게 아까 분산했느냐 아니면 집중했느냐 그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노태우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재벌들하고 대통령이 독점을 했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거 저런 거 따진다면 제도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흔히 이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내각제가 그 의사결정의 속도가 늦고 또 대통령제가 사실은 권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결정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걸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김광두 교수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에 그런 이제 의사결정이 느린 구조도 나타나지만 실제 전체적인 지금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내각제 국가의 의사결정 속도가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두 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행정부 안에서 한 바퀴를 다 돌고 난 다음에 다시 의회에 가서 또 한 바퀴를 돌고 이렇게 되는데 내각제 국가는 원 라운드라 한 라운드에서 이게 끝이 납니다. 내각의 결정이 곧 의회의 결정이 되고 의회의 결정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쉽게 끝이 나고 또 그 다음에 내각제 국가에서 하나의 특징이 최근에 와서 수상이나 총리의 임기가 길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수상이나 총리가 의사결정이 빠르게 필요하다 하면 그쪽에 힘을 실어주면서 그 권한이 상당히 오히려 대통령보다 더 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속도 문제는 오히려 저는 그렇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재벌에 대한 그것은 역시 김부겸 의원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가주의의 어떤 그 사고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서 소액주주 운동이라든가 집단소송이라든가 말하자면 이 시민사회의 그 힘을 그 레버리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갖추면 그러한 제도를 우리가 균형감 있게 이렇게 잘 갖춰 나가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여전히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네, 제도를 만드는 게 국회죠. 지금 시민사회 힘을 기를 제도를 갖추면 된다.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런데 그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국회고 그 국회가 재벌에 의해서 포획되어 있다면 제도도 못 갖춘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많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우리 일반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공정한 사회, 이 공정한 사회에 대해서 법원과 그리고 이 검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들이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듯이 법원에 가도 좋은 변호사하고 가면 좀 더 유리하고, 또 검찰에 일이 있어도 좀 더 힘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이래서 억울한 사람이 또한 많고 공정하지 못하다 하는 불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헌법을 개헌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개선할 방법은 있는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온 국민적인 어떤 공분과 합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이제 제도 설계를 할 때, 물론 헌법적인 사항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기구,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지금까지 우리가 검과 옥조처럼 여기왔던 기소독점, 검찰에 의한 수사권, 수사지휘권, 그다음에 검사 동일체의 원칙, 이건 분명히 이제 제도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지방검사장은 직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자격을 갖춘 분들로서 직선을 통해서 소위 중앙 권력이 자신들의 정치적 혹은 다른 목적 때문에 검찰권을 남용하거나 혹은 함부로 쓸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서 지방검찰청장은 주민직선으로 하는 게 맞다 하고 생각하고요. 저는 법원에 관해서는 참 사실은 좀 착잡합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법원의 비리에 대해서 대법원장께서 사과하시고 끝나고 셀프 개혁하겠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법관 충원 제도가 조금 바뀌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볼 작정입니다만은 법관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자칫하면 혹시 사법 권력 자체에 대한 이렇게 부인이 될까 싶어요. 이 부분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건 다음 쯤에 다시 더 고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문제를 생각할 때 잘못된 권력 행사에 대한 반작용이 그동안 법원에 좀 있어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권력 축소의 정치 체제를 만들게 되면 이런 문제는 좀 해결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권력으로부터 벗어난 이제 사정, 검찰의 경우는 또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괴물로 또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제고, 이런 문제 같이 종합적으로 고민되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감사원의 역할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는 이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감사원의 정책감사입니다. 감사원에서 나와서 이 정책은 왜 했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거를 따지다 보면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일하기가 참 어렵다. 사후적으로 몇 년 전에 한 의사결정을 사후적으로 와서 따지고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이거 참 하기 어렵다. 지금 구조조정의 과정에서도 많은 실무 책임자들이 그 감사원 감사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와 정책감사에 대해서 이 감사원이 할 일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 개헌 문제하고 연결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원은 행정부에 줘서는 안 되고 저희 국회 산하로 감사원을 옮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계감사와 정책감사가 있습니다. 정책감사도 당연히 해야 하고, 그러나 공무원이 그 정책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그 문제점, 이런 부분은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그렇게 보완을 하기도 하고, 정책감사 자체를 아주 없애버린다든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로 당연히 국회로 감사를 이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문성 의원. 저도 과거 행정부에 있었던 경험이에요.
감사원 때문에 공무원들이 등록이 들어가지고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정책감사 기능을 좀 많이 개선하고 약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흔히들 현재 박근혜 정권을 우파 정권 10년 연장이다. 그래서 우파 정권의 필요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박근혜 정권이 교체됐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이명박 정권에서 대표적인 그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을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서 감사원이 총동원돼가지고 전면적인 재조사를 벌리고 부정적인 조사 보고서를 써올리고 했는데, 이렇게 감사원이 정치에 물을 먹어가지고 그리고 조사해가지고 나온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것이 4대강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박근혜 정부의 감사원은 그렇게 이 문제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정적 국민적 시각 때문에 4대강 사업 이후에 계속되어야 될 지류 지천에 대한 사업이 전면적으로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이 다시 이제 재현돼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 감사원은 국회로 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워낙 그 정치 불신이 심할 때는 감사원을 당분간 좀 중립지대에 놓았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대만이 그런 체제를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4부로서 차라리 독립을 시켜서 정책이든 회계감사든 어떤 일종의 말하자면 공정심판자 노릇을 하고요. 지금 아마 감사원이 대통령의 어떤 지시를 봐서 적극적인 모든 사안에 대해 개입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공무원들이 이렇게 어떤 자기들을 변호할 시간도 없고 불이익을 당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고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예 대통령도 또는 혹은 정치 권력도 직접 소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제4부로서 독립을 시켜서 몇십 년 운영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게 명확하게 문민 통제의 원칙과 또 그러면서도 어떤 국가의 여러 가지 기강 확립에 도움이 된다라고 싶을 때쯤 저는 국민 대표 기관을 이관하는 게 맞다. 지금은 저는 제4부로 두되, 아까 말씀드린 그렇다면 뭐 제4부로 둔다면 지금의 정책감사나 회계감사 기능 자체를 굳이 구분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그 토론을 인바이트 하겠습니다. 우선 장하성 교수 오셨는데요.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발표 토론 들으면서 느낀 소회가 있어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개헌이 권력기구에 있지만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근본적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큰 합의의 문제가 한번 국민적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떤 현실적으로 정치를 통해서 권력 구조를 통해서 실현해야 될 궁극적 국민들의 어떤 이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 김무성 의원이나 우리 김부겸 의원 이야기 앞서 언급하시는데 정말 억울함이 없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뭐 다 함께 좀 잘 사는 사회가 좋겠다 했는데, 그럼 우리가 무슨 가치를 지향하느냐에서 좀 논의가 대전제가 돼야 된다는 측면이 들고, 그래서 저는 정의로운 사회, 예를 프랑스 대혁명이 지향했던 자유와 평등의 사회, 그런 공동체, 그런 국가, 그래서 그 개헌의 큰 가치의 틀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권력구조 이외에 전제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거 역시 여러분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개헌을 누가 추진할 거냐, 당연히 국민의 대의기구가 있기 때문에 국회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이의가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국회는 이미 뭐 특정 세력들, 정파들에 의해서 이미 포획되어 있고, 또 이미 이 유력한 대선 후보들 경우에 이러한 상황의 변화, 구조의 변화가 자신의 당선의 유불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은 더 그렇습니다만, 특정 세력에 의한 그 당권이 장악되고 당의 미래가 결단나는 이런 구조에서 지금의 정치권에게
개헌의 주도적인 틀을 맡기는 것은 저는 큰 우를 범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국민적 대기구가 형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그 국민적 기구를 형성할 때 대표성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김동영 대표님이나 또 아까 발표하신 김종인 대표님이 이 1987년 개헌 때를 보면 40대 후반이시거든요. 정말 혈기왕성하실 때고 김무성 의원님은 40대 초반이고 우리 김부겸 의원은 30대 후반. 다시 말하면 87년 개헌에 의한 세상의 변화는 미래 세대의 중심적 세력들이 주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산업화와 민주화에 훈장 달고 60대, 70대 될 때까지 세상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이번 개헌은 우리가 87년에 그러했듯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그 우리가 30대, 20대, 다시 말하면 미래 세대가 중심이 되는 개헌 주체의 어떤 일부를 형성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끝으로 우선 토론자 세 분께서 간단하게 한 말씀씩 하시고 그리고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신 김병률 교수께서 마무리 말씀하신 그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개헌을 제의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 제의가 개헌의 물꼬를 트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자기가 주도하겠다는 생각은 저는 거두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국회와 국민에게 맡기고 필요하다면 자기가 그런 환경, 개헌 환경을 만드는 일 정도를 거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점은 설령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해서 개헌을 제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거꾸로 최순실 게이트를 가지고 시대적 소명인 개헌을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 점을 꼭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정치권에서 뭐 한 40여 년 있고 또 최근 정치적을 보니까요. 이게 돌발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은 대개 이제 정치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무게는 몇 근이나 나가고 그 사람의 크기, 그릇은 얼마인가, 내공의 정도가 얼마인가 이런 것이 참 드러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개헌 정국을 보고 좀 실망스러운 점이 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라면 특히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라면 개헌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입장을 좀 밝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국민들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생각하고 시대적인 그 요구에 아주 충실한 그런 정치인들이 되기를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현행 그 헌법과 권력 체계는 실패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7번째 대통령이 비극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다는 것이 증명이 된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참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3번씩이나 요구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리 뭐를 좀 잘해보려고 했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는 것을 국민 앞에 고백을 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개헌을 주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화답을 했는데 그게 하루 만에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는 큰 사건입니다. 이것을 사법 처리하는 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국가 대한민국 미래 100년 대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국민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는 범국민 개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국회가 주도가 되는 그런 개헌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회 경제적인 여러 가지 격차와 기회 불평등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있는데 개헌 문제가 나오니까 이 정치인들이 떡고물을 조금 나눠 먹기 위한 어떤 그런 고민이다라는 비판을 많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시기에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원칙에 대한 근본 고민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개헌을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요. 아까 장하성 교수님 지적한 대로 그럼 개헌이라는 데만 매몰되지 않고 도대체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우리가 합의했냐, 그런 어떤 가치가 우선시돼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국민적 대표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려 하는데요. 국회 개헌특위가 열린다고 해서 거기서 무슨 국회의원들만의 어떤 토론장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양한 형태로 주제를 나누어서 국민적 토론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합의는 우리가 사회 곳곳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사회적 대타협을 좀 큰 틀에서 한번 짜보는 거다라는 그런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출범할 수 있는 그런 국민적 합의를 만드는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파문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도 잘못하면 사람의 문제로 우리 국가 관리 체계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로 이렇게 가져갈까 봐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자면 아까 자동차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동차도 잘못되고 차도 잘못된 거지 이게 자동차도 잘못되고 기사도 잘못된 거지 기사만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고치는 일을 계속 해 나가야 되고 또 그 자동차가 고장이 나 있기 때문에 좋은 자동차, 좋은 기사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엉뚱한 기사만 왔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조개혁이라든가 우리 헌정체계개혁,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이야기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헌법은 제도고 결국 이것을 운영하는 건 사람인데 왕 제도에서도 세종대왕은 아주 민주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을 잘못 선택을 하면 의미가 극히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제도도 고민해야 되지만 다음 내후년에부터 우리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을 때 정말 좋은 사람을 뽑는 그런 현명한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 두 분께서는 앞으로 2018년 이후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좀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두 분의 꿈이 꼭 이루어지시도록 여러분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